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학전형 보완 및 시행령 활동 장학전형 재원의 장학연구팀장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는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차년도 장학전형 연구입니다. 1차년도 연구를 이어가지고 2차년도를 했고요. 1차년도에서는 현재 장학전형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고요. 에서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보완한 건 현재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부분들은 다시 또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식의 활동 장학전형들이 나오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수행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자치활동 파악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역시나 실제로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수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연구 발표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이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 7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체능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전공 중인 이제 연구원을 추가를 했고요. 기타적으로도 다분하게 사회복지학이나 혹은 경영학이나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팀을 조금 꾸려보았습니다. 함으로써 다각화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에 실시한 장학전형을 추가적으로 마이크 자체를 아예 볼륨을 꺼주실래요? 제 마이크 제가 안 써가지고 장학전형 추가 보완 시행형 장학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인 거고요. 장학전형 보완은 도대체 어떤 식의 보완을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예체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연구를 결과를 가지고 왔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22년도 장학전형 주요 재원 사실은 제가 총 15가지를 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영 현황 관련된 장학전형에 대한 제언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탁자 및 수혜자들에 대한 장학전형에 대해서 제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기탁자들을 위한 활동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기탁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형 장학전형에 대해서는 일단 활동형 장학전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효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인 장학전형을 개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올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 지역연계형 장학전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체능 관련된 장학전형들도 일단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예체능 장학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상을 해야지만 장학금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 대회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인재양성재단에서 활동성 장학전형으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 15가지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6가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학전형을 통합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액수를 통일화했었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장학전형들이 존재했었다면은 지금은 장학전형 지급 액수가 100만원으로 통일화를 시키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장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을 했고, 지원자들에 대한 제출 서류 체크 등이나 혹은 보조원들을 선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부분처럼 경쟁률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편차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6.86대 1이지만 다른 장학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달인 상황이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전형들을 조금 합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합친 결과가 보이시는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6.86대 1이 2.57대 1로 줄었고요. 1을 넘기지 못했었던 장학전형들을 통합화함으로써 1.43대 1 혹은 2.0대 1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장학전형을 TO가 있지만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혹은 반대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상반기 장학전형이 변화를 저희들이 실제로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받았던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은 변경된 장학전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학전형 자체를 아무리 설문조사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편향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98%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본인들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장학금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형태의 해외유학이라든가 혹은 대학원, 취업연계, 현장 실습 같은 장학금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이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및 대상에게 현재 지급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홍보를 할 때 홍보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포터즈에 대한 희망 요구가 31.54%입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운영했었던 활동 장학전형은 서포터즈밖에 없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서포터즈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활동 장학전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항상 사실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좋았던 건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형 장학전형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창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톡, 시청 홈페이지 혹은 홈페이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선발 및 지급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현재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저도 장학전형으로 조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지급 액수가 학기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인 3월달 혹은 9월달이 아니라 10월달, 11월달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받아도 크게 의미 있게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조금 보았듯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이 수치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쁘게 나온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학전형에서 현재 인지양성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반대로 봤을 때는 이 예체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체능을 따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체능 장학전형 자체에 대한 보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장학전형의 경쟁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타 장학전형 대비 낮은 지원자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중학생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요.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회가 많이 열리는 것은 사실은 중학생 때는 수상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정말 죄송한 얘기겠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경쟁자가 워낙에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수상실적인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 부분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부분에 의하면은 체육 쪽 관련된 경우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대회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예능 같은 경우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수가 총 4번밖에 없고요. 1년에 4번입니다. 1년에 4번인데 각 기능마다도 사실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에서는 대회 자체가 열리지가 않고요. 어떤 기능에서는 열려봐야 한 번에서 2번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똑같은 예체능 장학 전형인데 누군가는 종목을 잘 골랐다라는 이유로 수상에 대한 기회가 사실 많을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수상에 대한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적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이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또 승인대와 미승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예체능 관련된 장학전형을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하고 미팅을 한 결과 나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홍보의 부족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인지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나 학교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대부분은 예체능은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예체능 같은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교육 중심에 대한 이쪽에다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정적인 장학금 및 너무나 어려운 장학전형 기준, 어차피 수상을 해야지만 장학전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홍보를 해도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하는 용어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 자격 요건을 적어야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건을 적어 놓은 다음에 너네가 알아서 이해해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조금 불합리한 지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용어들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변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이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회 기준에 대한 명확함 및 확장 방안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콩쿠르에 가서 우승했다는 것보다 프로에서 뛰는 발표회를 몇 번 했는지 훨씬 더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무조건 수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체능의 종목별에 맞춘 기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점수를 세분화함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방안이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평가 배점표를 조금 세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총 3가지의 장학전형의 점수를 배점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세분화 점수와 통합실적, 메달 실적 각각에 대한 근거들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향성으로 할 것인지 혹은 대학교 입학처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장학전형을 매길 것인지 혹은 대회 등급에 상관없이 입상 횟수로 통일함으로써 우리가 운영의 편의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지역 예체능 같은 경우를 한번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았었는데 서울시는 워낙에 큰 지역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지역 대비해서 시흥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체능 장학전형을 선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기회는 사실은 상당히 T1은 많이 배정되어 있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미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역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역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활동가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통계적 산출만 보고 결과를 지정하기에는 너무나 편향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체능 관련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조금 질문을 해보았었고요. 인터뷰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공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에는 예체능 사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장학금 관련해서는 조금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이 해결됐다면 모든 게 해결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장학 전형에 미달이 있는 전형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 인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소재의 대학으로 제한 및 대학 추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선발 기준이 제한적이고요.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학이 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장학금은 거주기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관내 활동 중인 인원들은 장학전형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시흥시 관내에서는 장학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져 있는데. 네. 조금 깨져 있지만, 보시면은, 재학생 관내봉사 활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 기준으로 관내 봉사활동,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봉사활동하는 인원들은 50%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장학전형이나 혹은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타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을 때는 서울시나 혹은 안양시의 경우에는 관내학교에서 재학 중이라면은 거주기한이 필요 없이 지원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기존의 정규장학전형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것일까라고 챌린지적인 질문을 조금 던져보았는데요. 핵심 가치가 배움에 대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거고요. 그렇다면 정규장학생은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종의 거주기간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활동형 장학전형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모토였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규장학전형은 정말 말 그대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규장학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 혹은 정규장학전형을 지원조차 불가능했었던 시흥시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시흥시에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었던 1년 이하 혹은 3년 이하에 대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었던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장려를 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장학전형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시흥의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순유입은 277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2022년 기준이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총 전입 인원이 11,000명이기 때문에 이 11,000명은 이 11,000명 중에 일부는 올해 장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 안을 채우지 못했었던 이 11,000명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 1년을 채우지 못했을 거고요. 그 말은 이들은 자체는 장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었던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기한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23년도에나 조금 더 전입수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보다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학전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이걸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흥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시흥형 장학전형을 만듭시다라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청소년 때부터 많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지만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시흥시 내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대학에서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활동장학전형으로 묶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시흥시의 관심도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청년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치활동이나 문화생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행사 수만 현재 155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체능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잘 연계함으로써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행사의 홍보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고요. 그 친구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혹은 스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활동장학 전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한된 사무국의 인원으로 인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ESG 장학전형이라는 거 네이밍을 하나를 해서 ESG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친환경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사이어티나 거버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자치활동들 그런 것들을 사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정규장학전형에서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탈락자들이나 혹은 거주기한이 제한되어 있지만 시행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계획을 하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1년 동안의 수행 결과를 보고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액수를 지급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활동 프로그램의 활동 시간에 대한 중심적인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내에서 ESG 시청과 동시에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치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색다른 아이디어가 얹어지기 때문에 자치활동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1번은 일단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사실 인지양성재단에 제가 2년 정도, 실제로 총 3년 정도 여기에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이 가졌던 게 인지양성재단의 가치관이 도대체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이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치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자치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재단 내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은 보이시는 부분처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된 걸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